전 흔히 말하는 흙수저였어요. 어릴 적 기억은 대부분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제가 살던 집은 반지하에 있는 방 한 칸짜리 월세집이었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곰팡이 냄새와 함께 벽을 타고 물이 스며들어와 이불이 젖는 일이 흔했습니다. 겨울엔 창문 틈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고 이불 속에서 입김을 내쉬며 아침이 오기만 기다렸어요. 아버지는 늘 술에 절어 있었고 퇴근이란 개념도 없이 집에 들어오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TV를 보고 있다가도 괜히 트집을 잡아 리모컨을 던지고 어머니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전 방 한 구석에서 무릎을 껴안고 숨을 죽이며 떨었습니다. 때론 참지 못하고 제 방 문을 닫으면 아버진 문을 발로 차며 부수려 했어요. 어머닌 그런 아버지를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버티셨습니다. 낮엔 공장에서 플라스틱 사출기를 돌리고 밤엔 분식집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셨죠. 손이 거칠고 갈라져 늘 반창고를 붙이고 다니셨는데 그 손으로도 제 머리를 쓰다듬을 때면 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전 어머니의 고생을 덜어드리기 위해 늘 조용히 지냈고 급식비를 내지 못해 굶는 날엔 빈 교실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며 배를 움켜쥐곤 했습니다. 한 번은 소풍 가는 날 도시락을 싸줄 형편이 안 되던 어머니가 새벽까지 라면을 끓여 국물을 졸이고 그 안에 밥을 말아 달걀 하나를 풀어주신 적이 있어요. 양은 도시락에 담긴 그 개밥같이 생긴 음식을 전 친구들이 볼까 두려워서 체육복 속에 숨기듯 들고 갔고 점심시간이 되자 혼자 운동장 한편으로 가 조용히 먹었습니다. 그때 그 느낀 수치심과 슬픔은 아직도 잊히지가 않네요. 전 말수가 적었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내면엔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끌어올랐습니다. 가난이 주는 멸시와 차별을 이겨내고 싶었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공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달달 외우고 친구들이 노는 시간에도 전 자습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이름이 상위권에 오르면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학업과 알바를 병행했어요. 새벽엔 신문 배달, 저녁엔 치킨집 배달 일을 했고 피곤함에 눈이 감길 때도 교과서에 머리를 박은 채 졸았습니다. 수능날마저도 교실에 앉아 시험지를 받았을 땐 너무 피곤한 나머지 손이 떨려 연필을 제대로 쥐지 못했고요. 그 시험이 끝난 후 전 고개를 떨군 채 운동장을 걸었고 그날 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대학은 꿈이었어요. 현실은 등록금조차 마련할 수 없었고 전국장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구청에서 배포하는 무료 신문을 오려 들고 다녔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작은 의료기기 부품 업체가 제 인생의 첫 회사였고 바로 그곳에서 평생을 바쳐 복수까지 하게 될 그 인연 회장님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제가 들어간 첫 직장은 서울 외곽의 작은 산업단지에 위치한 의료기기 부품 제조업체였어요. 회사는 직원 수 10명 남짓의 영세한 곳이었고 사무실은 낡고 벽엔 물때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면접을 보던 날 공장장이라는 분이 제 이력서를 보더니 말했어요. 대학은 못 나왔지만 손발은 빠르네. 한번 해봐. 처음 맡은 일은 제품의 미세한 구멍을 사포로 갈아내는 작업이었습니다. 기계는 없고 손으로 일일이 갈아야 했기에 하루 종일 같은 동작을 반복했죠. 손끝엔 굳은 살이 박히고 철분 냄새가 코에 배었습니다. 당시 제 월급은 최저시급보다 조금 못 미쳤고 점심도 공장 현장에서 컵라면으로 때우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자,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보자. 제 마음속엔 오기로 가득했습니다. 회사를 이끄는 젊은 사장이 바로 훗날의 회장님이었어요. 그는 제 또래보다 약간 위였고 항상 진한 눈썹과 빠른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야망은 컸지만 현실적인 감각이 부족해서 자금 흐름은 늘 불안정했고요. 부품 수급이 꼬여 생산이 멈추는 날도 많았습니다. 직원들은 월급이 밀릴 때면 3355 사표를 내밀었고 회장님은 그런 직원들을 잡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저만큼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수출용 납품 마감 전날이었어요. 설비 고장이 발생해 야근이 불가피했는데 야간 근무가 끝난 뒤에도 다음 날 새벽까지 제가 혼자 남아 문제를 해결했죠.
모두가 퇴근한 텅 빈 공장에서 기계와 씨름하며 전 손에 기름때를 묻힌 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고치고 납품 성공하면 우리도 좀 변하겠지. 그날 새벽 회장님이 사무실에 다시 들렀다가 아직도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절 발견하셨어요. 그리고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아 함께 기계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둘 사이에 눈빛이 마주쳤고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너 같은 직원 처음이야. 믿음이 간다. 그 말을 들은 이후 전 이 회사에서 무언가를 증명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단순한 일용직이 아니라 이 회사를 키우는 핵심이 되고 싶었어요. 당시 회사는 의료용 튜브 커넥터와 금속 클립을 소량 생산하던 단체였는데 전 퇴근 후에도 남아 설계 도면을 하나하나 공부했습니다. CAD를 독학하고 일본어 매뉴얼을 번역해가며 개선점을 정리했죠. 어느 날 회의 중 전 작은 제안을 했어요. 이 부품의 소재를 ABS에서 POM으로 바꾸면 내구성도 높고 단가도 낮출 수 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무시했지만 회장님은 제게 자료를 요청했고 일주일 뒤 전 수십 장짜리 분석서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회장님은 절 단순 작업자가 아닌 팀의 일원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전 점점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됐고 야근과 철야를 반복하며 제품 라인을 새로 잡아갔습니다. 1년 뒤 저희 회사는 국내 병원 네트워크에 처음으로 정식 납품을 시작하게 됐고 전 기획, 제조, 품질 관리까지 두루 담당하게 됐어요. 말단 직원에서 시작해 핵심 실무자로 성장하는데 5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불 꺼진 사무실에서 캔커피를 마시며 홀로 도면을 보던 밤들, 회장님과 둘이 박스 포장을 하며 웃었던 새벽들, 그 시간들이 모여 제가 되고 회사가 됐어요. 특히 잊지 못할 밤이 하나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우린 납품 마감 전날 밤을 지새우고 있었죠. 당시엔 직원도 몇 명 되지 않았고 야근 인원도 저희 둘뿐이었습니다. 창고에 납품용 박스를 조립하며 테이프를 붙이던 중 회장님은 제게 야, 네가 진짜 사람 하나 살린다 하고 웃었고 전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죠. 살린 거 아닙니다. 그냥 같이 가는 거죠. 우리 둘 다 살아야죠. 그 말을 들은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낡은 접이식 탁자에 앉아 먼지를 털고 꺼낸 위스키병을 책상 위에 툭 올렸어요. 이건 우리 아버지가 남긴 거야. 특별한 날 마시려고 아끼면서 한 방울도 안 마셨는데 오늘은 좀 마셔야겠다. 종이컵 2개에 위스키를 따르며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진짜 가족 같아. 우리 집안 사람 중에도 날 이렇게 챙겨준 놈 없어. 저도 그날은 그 말이 농담처럼 안 들렸어요. 우린 작은 창고 한 구석에서 위스키 잔을 부딪혔고 쓴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형, 우리 이렇게 회사 키워놓고 나중에 나이 들면 제주도 가서 낚시나 하면서 살죠. 그는 피식 웃더니 종이컵을 가리켰어요. 자, 이거 마신 순간부터 너랑 나 이제 진짜 의형제다. 어디 가서 배신하면 너도 나도 인간도 아니다. 전 그 말에 장난스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선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형처럼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에 처음 생긴 진짜 어른 같은 존재. 전 그를 위해, 회사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아니, 그를 위해 일하는 게 곧 내 인생이라 믿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렇게 지켜낸 신뢰가 훗날 제 인생을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릴 흉기가 될 줄은요. 제가 그렇게까지 바친 형이라는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배신을 당하게 될 줄은요. 그날 위스키로 다짐했던 의리의 약속이 결국 제 등을 찌를 칼자루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몇 년 후 우리의 노력이 점점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제품 품질이 인정받아 점차 주문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회사가 커질수록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몇몇 임원들은 자신의 공을 내세우기 위해 절 비방하고 험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었고 현장 경험 외엔 내세울 것이 없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회장님은 그래도 초창기 멤버였던 절 항상 두둔해줬고 믿어주셨습니다. 임원들 중 누군가가 회장님에게 저에 대한 험담을 하면 그 친구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며 나서서 보호해줬어요.
전 그런 회장님에게 더욱 충성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 그런 상황 속에서 회장님을 믿고 회사를 키워나가기 위해 밤낮 없이 헌신했어요. 그땐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믿었고 결국 그것이 절 파멸로 몰고 갈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도 전 사람다운 온기를 갈망했어요. 매일 야근이고 주말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나날 속에서 제 일상엔 반복과 피로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납품 계약서에 서명을 받으러 나간 거래처 사무실에서 그녀를 처음 보게 됐습니다. 그녀는 그 사무실의 총무였고 저보다 2-3살 아래로 보이는 단정한 단발머리의 여성이었어요. 얼굴에 묻은 연필 자국을 닦으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사인 도장 여기요. 커피는 믹스로 드릴까요? 그녀의 말투엔 어딘가 모르게 따뜻함이 스며 있었고 처음 보는 순간부터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전 괜히 사소한 일로도 그 거래처를 자주 들렀습니다. 납품 스케줄을 확인한다며 누락된 서류를 다시 받는다며 핑계를 대곤 했죠. 그리고 그녀를 볼 때마다 제 표정은 자연스레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감기에 걸려 콧소리를 내며 업무를 보길래 퇴근길에 몰래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들고 다시 돌아가기도 했어요. 그 약봉투를 건네받은 그녀가 살짝 웃으며 이런 거 처음 받아봐요 라고 말을 했을 땐 제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우린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병원으로 오래 누워 계신다고 말했고 늘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전 과거의 제 어머니가 떠올랐죠. 그래서 더 아껴주고 싶었고 그녀를 웃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사 워크숍에서 단체로 간 고깃집에서 우연히 그녀와 나란히 앉게 됐고 그날은 제가 용기를 낸 날이기도 했어요. 다들 취기가 돌 무렵 전 술잔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혹시 부담이 안 된다면 따로 한번 밥 먹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말없이 제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됐어요. 이후 주말 저녁 조용한 분식집이나 공원 벤치를 돌며 소소한 데이트를 이어갔고 그녀에 대한 마음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 늦은 봄날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댔어요. 당신 같은 사람 진짜 드물어요. 날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 그 말에 전 왈칵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간 세상에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라왔는데 그녀가 그걸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린 1년 남짓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전 정장 하나, 그녀는 가장 싼 웨딩드레스를 입고 조촐한 예식장에서 양가 가족과 몇몇 회사 동료들만 초대한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죠. 그녀의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셨지만 참석을 해주셨고 그 모습을 보며 전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사람을 그리고 이 가정을 평생 지켜야겠다고. 결혼식이 끝난 후 신혼 첫날 밤 우린 허름한 전세방에서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웃었어요. 전 그 순간만큼은 확신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불행이 이제 끝났다고.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 시작이 제 인생의 가장 깊은 나락으로 향하는 문이었다는 걸요. 결혼 생활은 생각처럼 아름답진 않았어요. 처음 몇 개월은 달콤했죠.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따뜻한 밥과 그녀의 환한 미소가 있었고 전 그 작은 일상에 깊은 안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작은 균열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이상 신호는 바로 그녀의 핸드폰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울리는 알림, 그리고 제가 다가가면 화면을 재빨리 닫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샤워 중일 때 핸드폰이 울렸고 무심코 확인한 메시지엔 오늘도 기다릴게, 보고 싶다는 낯선 남자의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믿고 싶지 않았기에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두 번째는 외박이 잦아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친구와의 약속이라고 했고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죠. 그리고 어느 날 주말 그녀는 갑자기 짐을 챙겨 여행을 간다며 말도 없이 사라졌고 이틀 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돌아왔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그녀의 말에
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전 베란다에서 담배를 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세 번째는 제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였어요. 대화를 하려 하면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회사 얘기를 꺼내면 한숨을 쉬거나 핀잔을 줬죠. 그렇게 일만 하면 뭐해? 돈도 못 모으면서. 그 말에 전 비수처럼 마음을 찔렸어요. 그녀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할 것만 그녀는 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냉담했습니다. 그래도 참고 버텼어요. 내가 더 노력하면 되겠지. 내 노력이 부족해서겠지. 제 탓을 하면서요. 결정적인 네 번째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식탁에 앉히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가난한 삶,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이제 지쳤어. 당신이 싫은 게 아니야.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야. 그러니까 미안하지 않아. 당신도 나에게 화내지 마. 전 그 순간 뺨을 3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죠. 손끝이 저리 타고 숨이 막혔습니다. 말을 잃은 채 마주 앉아있는 그녀를 바라보며 지난 수년간 함께 쌓아온 시간들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듣는 듯 했죠.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담담하게 이혼을 요구했고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구나. 배신이라는 게 이렇게 차가운 것이구나. 전 그날 처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더는 붙잡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더는 사랑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한동안 전 깊은 어둠 속에서 허우적댔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한 사람과 헤어지는 일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중심이 무너지는 일이었고 그 충격은 제 삶의 전체에 균열을 냈습니다. 그녀는 이혼 과정에서도 한치의 연민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 하나하나를 꼼꼼히 짚으며 제게 최소한의 책임만을 요구했고 그조차도 마치 시혜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로 일관했죠. 그 냉담한 태도는 제 자존심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로 인해 회사 생활도 무너져 내렸어요.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보고서 하나 작성하는데도 몇 배의 시간이 걸렸죠. 제 안의 상처는 점점 골마갔고 회장님이나 동료들의 눈에도 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전 그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혼자 견뎌야만 했죠. 그렇게 10년 가까운 세월을 마음속에 돌덩이를 품은 채 살았습니다. 이혼한 후 전 더욱 회사 일에 매달렸지만 더 이상 예전 같은 열정도 능력도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느껴졌어요. 회장님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회장님은 더욱 바빠졌고 자연스럽게 저희 사이의 거리도 벌어졌죠. 예전에 회의가 끝나고 둘이 나란히 커피를 마시며 미래 얘기를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젠 사무실에서 얼굴을 마주칠 일조차 드물어졌어요. 회사 내에서 느낀 이질감은 인사발령에서였습니다. 누구보다 오래 버티고 헌신한 제가 아니라 갓 들어온 신입 간부가 주요 프로젝트 책임자로 발탁된 거예요. 평소 저보다 실적이 부족했던 그였기에 충격은 더 컸습니다. 전 아무 말도 못한 채 박수를 쳤지만 속에선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어느 날부턴가 회장님의 저녁 식사 자리에 더 이상 불려가지 않게 된 일이었어요. 회장님은 외부 투자자들과 어울리느라 예전처럼 절 챙기지 않았고 심전 절 모른 척한 날도 있었죠. 어느 날 회사 1층 카페에서 회장님이 VIP 손님들과 식사하던 모습을 우연히 봤어요. 제가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대화에 몰두했죠. 그날 집에 돌아와 전 말없이 소주 한 병을 비웠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제가 밀려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3년간 개발에 매달려 온 신제품이 다른 팀으로 넘어갔고 회장님은 이에 대해 단 한마디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회의석상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꾹 참고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전 아무도 모르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 문을 나섰습니다. 20살 때 30년이란 시간 동안 몸담았던 회사였는데 이렇게 나가려니 정말 마음이 아려오더군요. 초창기 멤버들도 대부분 다른 회사에 가거나 창업했고 전 회장님과의 의리 하나로 여태껏 버텨왔는데 회장님도 절 외면하니까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다 내가 부딪힌 탓이다 여기며 회사를 나온 후 마음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후 전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모든 걸 잊고 다시 시작해보자는 마음이었죠. 20평 남짓한 카페에 커피 머신 하나, 중고 테이블 몇 개 들여놓고 매일 아침 6시에 문을 열었어요. 손님은 거의 없었고 하루 종일 무표정한 얼굴로 드립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가끔 단골 한두 명이 들어와 조용히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펴면 전 그 옆에서 설거지를 하며 묘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건 아주 짧은 순간일 뿐이었습니다. 손님이 모두 나간 늦은 밤 빈 의자들을 바라보고 있자면 문득문득 과거가 떠올랐어요. 하루는 카페 구석에서 물기를 닦던 걸레를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예전 회사에서 제가 주도해 성사시킨 첫 해외 납품건을 회장님과 축배들던 날이 떠오르더군요. 형, 우리 이만큼 해냈습니다. 하고 말씀했을 때 회장님이 제 등을 두드려주며 웃던 그 모습. 하지만 이젠 그 형도 그 회사도 그 시절도 제 것이 아니었어요. 또 하루는 라떼를 만들다 컵을 놓쳐 바닥에 쏟았는데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전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졌고 전 무너진 채 주저앉아 바닥을 닦으며 중얼거렸죠. 다 지나갔는데 왜 이렇게 아프냐? 왜 이렇게 외롭냐? 그렇게 중얼거리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전 주저앉아 바닥을 닦는 걸레를 손에 든 채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눈앞에선 라테가 엎어진 바닥이 번지듯 퍼져 있었고 제 삶도 그렇게 천천히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지나온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잠도 못 자고 야근을 하며 회사에 바친 청춘. 하루 한 끼로 버티던 배고픈 나날, 회장님과 나란히 서서 쌓아 올린 회사의 기틀. 모든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만큼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그 무엇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녀도 회사도 회장님도 모두 떠나고 이 작은 카페 구석에서 라테를 쏟고 울고 있는 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살아왔건만 왜 삶은 이렇게 쓸쓸하고 공허하기만 한지. 난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멍처럼 퍼져나갔죠. 그렇게 전 오랜 시간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도 회장님과의 의형제 같은 우정도 그녀와의 가정도 이젠 모두 제 손에서 흘러내린 모래처럼 느껴졌어요. 그 모래를 다시 쥐려 손을 뻗을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느낌만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카페 문을 열기 전 커피 머신을 데우고 있을 때였어요. 낡은 스마트폰에서 진동이 울렸고 확인을 해보니 문자 하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김땡땡 회장님의 부인 신땡땡님 별세, 장례는 땡땡병원 장례식장 3호실. 처음엔 잠시 멍했어요. 회장님의 부인이라면 저와 30년 가까이 함께 회사를 일궜던 회장님, 늘 든든한 기둥처럼 곁에 있었던 그 사람의 부인이라면 저 역시 무언가 마지막 예의를 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죠.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고 셔츠를 다려 입으며 거울을 봤어요. 낯선 중년 남자가 피로와 무기력에 찌든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 하니까. 그렇게 전 조용히 카페 문을 닫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은 조용하면서도 묵직한 슬픔이 흐르고 있었어요. 익숙한 회사 사람들의 얼굴도 몇 보였지만 전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곧장 영정사진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초라한 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제 자격지심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발걸음이 굳어졌습니다. 영정사진, 흑백의 사진 속 정갈하게 머리를 말아 넘기고 고운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얼굴. 그 얼굴을 본 순간 전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히 그녀였습니다. 10년 전 제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말하며 차갑게 등을 돌렸던 그 여자. 제가 가진 모든 걸 걸고 지켜내려 했던 그러나 가장 깊은 상처를 안긴 바로 그 여자가 지금 회장님의 부인으로 그 사진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죠. 손끝이 저려오고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몇 초 동안 숨조차 쉬지 못했어요. 설마
설마 아닐 거야.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전 스스로를 몇 번이고 다그치며 다시 한번 사진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비비고 바라봐도 틀림없이 그녀였어요. 입술이 바르르 떨렸고 온몸에 힘이 빠져 서 있기도 어려웠습니다. 등을 치며 인사하던 누군가의 손길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한참을 서 있었고 그제야 장례식장 관계자가 다가와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실례지만 유족이신가요? 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무너질 듯한 다리를 이끌고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식당을 나와 택시에 올라탔지만 머릿속은 온통 뒤엉킨 질문으로 가득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회장님과 그 여자가...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전율과 분노, 어지러운 배신감이 복합적으로 덮쳐오는 감정의 폭풍이었죠. 회장님은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믿고 따르던 사람이었고 그녀는 제 인생을 망가뜨리고 떠났던 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부부였다뇨. 그날 밤 전 카페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어요. 빈 커피잔 하나를 손에 들고 술도 없이 밤새도록 불 꺼진 실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또 하나 또렷하게 부서졌어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전 마치 깊은 어둠 속에 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온 이후 내내 머릿속은 멍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전 아내가 회장님의 부인이라니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몰랐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말이 되지 않았죠. 전 혼란을 삼키고 미친 듯이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회사 시절 절 힐끔힐끔 바라보던 몇몇 동료들의 묘한 눈빛이었어요. 마치 저만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한, 숨기고 있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눈빛. 그게 그냥 질투였을 거라 넘겼던 제 과거 판단이 얼마나 순진했던 건지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사람은 예전에 함께 개발팀에 있었던 박대리였어요. 회사를 나온 후엔 연락을 끊었지만 오래된 메신저 기록을 통해 어렵사리 그와 연락이 닿았죠. 처음엔 말을 아끼던 박대리는 제가 장례식장에서 본 진실을 얘기하자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그걸 이제 알았어요? 사실 다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아무도 형한텐 말 못했던 거예요. 그의 말에 전 머리가 띵해졌어요. 알고 있었다고? 다들? 언제부터였을까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그 야유회쯤이었을 겁니다. 회장님이 사비로 계곡 근처 펜션 빌려갔던 그 여름 말이죠. 형수님이 이상하리 많지 회장님 옆에 붙어 있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땐 다들 그 회장님이랑 형수님이 원래도 아는 사이라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잊고 있었던 장면 하나가 뇌리를 스쳐갔습니다. 펜션 바비큐 파티 때였어요. 회장님과 제 아내가 같은 와인을 나눠 마시며 웃고 있었던 그 장면. 전 그때도 둘 사이가 가까워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웃으며 넘겼죠. 아내는 원래 거래처 직원이었으니 회장님이랑 친할 수 있다고, 괜한 오해하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도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이었을 거예요. 이런 결과를 초래할지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 후 전 아내의 대학 동기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조문 소식 때문에 무척 놀란 눈치였지만 제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미안해요. 사실 저도 그 얘기 알고 있었어요. 이혼한 다음에였나? 전 남편 회사 회장님과 같이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걔가 좀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만나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황당했지만 근데 이미 이혼한 상태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것도 없었고 워낙 조용하게 살아서 그냥 알아서 하겠거니 했죠. 재혼한다는 소식을 알린 이후엔 우리 모두와도 연락이 끊겼고요. 본인 스스로 떳떳하지 않아서였나? 아내의 대학 동기인 그들끼리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회장과 재혼한다는 혼인신고서를 들고 친구들끼리 찍은 사진이었죠. 저와 이혼한 지 불과 몇 달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몰래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은 사진 속 혼인신고 기록을 확대해보니 완전히 확실해졌어요. 날짜는 제 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전 멍하니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혼인신고서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너무나도 생생한 날짜, 너무나도 분명한 이름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전 잠을 이루지 못했고 며칠 동안 직접 확인하려고 작전을 짰어요. 마침 매일 새벽마다 우유 배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우유 배달원에게 하루치 일당을 주고 제가 직접 우유 배달원 복장을 하고서 회장님이 사는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배달을 하고서 잠시 뒤 현관문이 열렸고 중년의 가사 도우미가 얼굴을 내밀었죠. 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상중이신가 봐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아, 이 집 사모님이요. 나이가 많은 편도 아니었는데, 아휴, 딱하지. 아유, 저런 아주 예전에 사모님이랑 인사한 적도 있었는데, 15년 전인가? 처음엔 경계하는 듯 눈을 찌푸리던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5년이요? 그땐 사모님이 안 계셨을 텐데 결혼하신 지 한 10년 전인가? 그쯤 결혼하시고 이 집으로 들어오셨죠. 사모님이 직접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여기가 신혼집이라고.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해 제 생일 바로 다음 날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불과 몇 달 만에 그녀는 회장님의 부인이 되어 그 집에 들어가 있었어요. 30년을 바친 회사, 인생의 대부분을 바친 회장님, 목숨처럼 아꼈던 사랑, 그 모든 게 짜고 친 희극이었던 건 아닐까. 그때 느낀 배신감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감정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 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고 그 자리에 남은 건 불타오르는 복수심 뿐이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에 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오직 그 사람을 향한 증오로 채워졌어요. 잠을 자도 회장님 얼굴이 떠올랐고 밥을 먹어도 목구멍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전 마치 어둠 속을 헤매는 짐승처럼 복수만이 유일한 존재의 이유가 돼버린 사람이었어요. 처음은 회장님의 일정을 수소문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전직 직원 커뮤니티를 통해 그가 자주 다니는 골프장, 단골 고급바, 심지어 별장까지 정보를 모았고 노트에 날짜별로 정리하며 은밀히 추적을 했죠. 심지어 골프장 옷을 대여해 내부에 들어가기도 했고 직원인 척하며 바에서 그의 옆 테이블에 앉은 적도 있었습니다. 몇 번은 눈이 마주치기도 했지만 그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그것이 오히려 절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는 나를 모른다는 듯한 눈빛으로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늦가을 여름날 밤 회장님이 강원도 별장에 혼자 머무른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곳은 예전 우리가 회사를 세우고 첫 흑자를 냈을 때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던 장소였어요. 그 기억이 지금은 피를 토할 만큼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전 그날 밤 두꺼운 점퍼에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산속을 헤치고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닥엔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먼 산엔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별장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전 초인종을 눌렀죠. 형, 나야. 한참 후 문이 열렸고 전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죠. 회장님은 벽난로 옆에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위스키,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오래전 그가 의형제를 맺자며 꺼냈던 그 위스키와 같은 종류였어요. 제가 문을 닫자 고개를 돌린 그는 순간 얼굴이 굳더니 절 알아보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여기까지 왔어? 놀랍네. 전 말없이 그를 노려봤어요. 가슴속에 맺힌 말들이 수천 마디였지만 그 순간은 입술이 굳어 말을 잃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혔고 먼저 입을 연 건 회장님이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와서 어쩌겠다는 거지? 그 말에 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이 바르르 떨렸고요.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린 이미 분노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나간 일이라고? 회장님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어쩌라고? 네 아내였다고? 근데 뭐, 네가 가진 게 있었냐? 넌 언제나 내 밑이었어. 인정하지 그래. 넌 날 넘을 수 없었잖아. 난 형을 믿었어. 형이라고, 가족이라고 생각했다고. 그게 네 잘못이지. 세상은 그런 감정 따위로 굴러가지 않아. 내가 왜 네 형이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애초에 넌 나한테 평생을 이용당한 거야. 몰랐어? 전 숨을 헐떡이며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 나 병신처럼 몰랐지. 근데 형이 뭘 망가뜨렸는지 알아? 내 가정, 내 인생, 내 존엄. 그걸 다 뺏었어.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더러울 수 있어? 더럽긴 감정에 취해 폭주하는 한심한 감정 쓰레기. 그래서 네 와이프가 날 선택한 거겠지. 적어도 난 가진 게 있었거든. 그 말 한마디에 제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제가 참아온 모든 세월, 저버린 믿음, 그가 빼앗아간 제 삶, 그것들이 하나의 불덩이가 되어 몸속에서 터졌어요. 가슴속 어딘가에 억눌러 두었던 분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마지막까지 참고 싶었어요. 달려들고 싶지도 고성을 지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난 이 모든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였지. 싸움을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형, 아니, 회장님, 그때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됐어. 내가 모자라서 놓친 게 아니라 형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잖아. 그는 여전히 여유 있는 얼굴로 술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여유롭게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그래, 일부러였다. 너한텐 그 정도 충격이 필요했거든. 그래야 정신 차릴 줄 알았지. 바보같이 평생을 나한테 이용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니 말이야. 가족보다 더 믿고 난 최선을 다했어. 그걸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정말 나한테 단 한 번도 미안한 적 없었어?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네 문제야. 미안해서 뭐. 세상은 감정 따위로 굴러가지 않아. 네 안에 네 인생에 묶여있긴 너무 아까운 여자였어. 내가 미안할 게 뭐 있어. 네가 그 여자한테 미안해야지. 안 그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말, 그 뻔뻔한 시선, 웃음기 어린 눈빛까지 그 모든 게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어요. 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이대로 가버리면 평생 후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를 더 마주보고 있는 것도 견딜 수 없었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제 어깨를 움켜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한테 뭐라도 나올 줄 알았나 봐. 뭐, 돈이라도 줄까? 그래, 위로금이라고 생각하고 줄 수 있지. 자, 가져가. 그는 지갑에서 돈다발을 들고 흩뿌렸어요. 전 더 이상 상종하기도 싫어서 나가기 위해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어요. 회장은 절 붙잡으려 한 발짝 다가오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뎠어요. 그 별장은 원목 계단이 거실과 바로 연결되어 있었고 카펫이 살짝 밀려나 있던 걸 전 나중에서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중심을 잃고 몸을 휘청이더니 그대로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형! 저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고함이 터져 나왔고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진 그의 몸이 벽에 부딪히며 쿵 하고 멈추는 소리가 공포처럼 울렸어요. 몇 초간 전 움직이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계단 아래로 달려갔죠.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꿈틀거리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죠. 손을 뻗어보려 했지만 팔이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공포와 고통이 뒤섞여 있었고 절 보며 중얼거렸어요. 네가 밀었잖아. 무슨 소리야. 아니야, 난 안 밀었어. 그냥 형이 발을 헛디딘 거잖아. 너 날 죽이려고. 그는 숨을 헐떡이며 그렇게 말했고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 같지 않았어요. 이게 복수인가? 이게 정의인가? 아니면 단지 끝까지 날 망가뜨리려는 또 하나의 덫일 뿐인가? 전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내가 그를 그렇게 만든 건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 역시 죄인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이 절 고소했어요. 고의로 계단 아래로 밀어 살인을 미수했다는 혐의였죠. 통화를 마친 뒤 제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예감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실수를 내 탓으로 돌리려 했고 그렇게라도 자신이 쥐고 있던 권력과 자존심을 지키려 들었어요. 전 경찰 조사에서 그날 있었던 일의 전말을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에게 말했죠. 그 별장 CCTV 있을 겁니다. 거실 천장 오른쪽 구석에. 아주 오래전 축하 파티할 때 갔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며칠 뒤 수사팀은 그 영상을 확보했어요. 회장이 먼저 다가오며 시비를 걸었고 저와 말싸움을 하던 도중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죠. 전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고의성? 그런 건 어디에도 없었어요. 회장 측은 사건 이후 주거 침입 혐의까지 추가해 저를 압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회장이 직접 문을 열어주었기에 강제로 출입한 흔적도 없었고요. 수사팀은 영상과 현장 정황을 모두 검토한 끝에 주거 침입 역시 입증 불가로 결론 지었습니다. 몇 주 후 검찰은 혐의 없음을 통보했어요. 그 한 줄의 문자 메시지를 받는 순간 전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눈을 감고 있었죠. 판단은 명백했습니다. 사고였고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엔 안도감보다 공허함이 컸어요. 날 그렇게까지 짓밟았던 사람이 이젠 휠체어의 의지에 살아간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도 나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묘하게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병원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회장이 중증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가 누워있던 병실은 과거 그가 투자 유치하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언급하던 우리 제품이 납품된 병원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사업의 산물 속에 갇혀버린 아이러니한 운명. 병상에 누운 채 자신이 만든 의료기기를 몸에 부착한 채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전 어딘가 모르게 숨이 막혔습니다. 처음엔 더는 그를 찾지 않겠다고, 그럴 필요조차 없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남아있던 감정이 있었습니다. 복수심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 그 사람의 입으로 미안했다는 단 한마디를 듣고 싶다는 마음. 내가 목숨처럼 지켜왔던 우정과 헌신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최소한 그가 알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전 조용히 병원을 찾았어요. 보호자와의 면회 절차를 밟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가 입원해 있다는 병실 문 앞에 섰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인 회장의 모습은 예전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반듯한 정장 대신 환자복을 입고 날카롭던 눈맨 흐려져 있었고 한쪽 팔은 침대 옆 자동 포지셔너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삶에 쫓기던 사자가 이젠 생명 유지 장치에 기대어 숨쉬고 있었어요. 전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도 절 알아봤었는지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무수한 감정이 그 짧은 눈맞춤 안에 뒤섞였습니다. 분노, 허탈함, 회한, 증오, 그리고 아주 희미한 그리움 같은 것까지도. 잘 지냈습니까, 형? 그는 아무 말 없이 절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아주 약하게 올렸어요. 그 웃음엔 반가움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익숙함이었습니다. 오래전의 절, 여전히 그가 밑에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전 그의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형, 나 여기 온 이유 미안하단 말 듣고 싶어서예요. 솔직히 말해봐요. 형도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날 형을 민 것도 아니고 형한테 그럴 이유도 없었어요. 형이 날 어떻게 배신했는지 우리 둘만 아는 거잖아요. 한참 동안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한번 쓱 보고 나서 그제야 낮고 무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뭘 원하든 그건 네 사정이지. 난 후회 안 해. 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신 듯 다시 말했죠. 단 한마디면 됐어요. 미안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나도 이제 그만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입술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왜?
아직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냐? 난 지금 이 꼴이 됐어도 너한테 빌고 싶지 않아. 사람은 누구나 선택을 하는 거야. 너도 날 택했고 난 네 여자를 택했지. 그게 다야.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수많은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어느 것도 입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전 더는 그를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돌렸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형은 끝까지 그런 사람이었네요. 그 말만을 남기고 전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병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더는 아무 기대도 아무 감정도 남기지 않겠다고 그제야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정의도 심판도 끝났습니다. 남은 건 오직 나 자신이었어요. 그날 이후 전 다시는 그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과연 나의 삶은 누구를 위해 존재했던 건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라도 전 그를 마지막으로 마주하려고 했지만 그 결과 전 확실히 알 수 있었죠. 끝내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끝내 연민을 거둬야만 하는 순간도 있다는 것. 그 사람은 절 배신했고 전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닌 유일한 공평함이었어요. 회장은 사고 이후 점점 찾는 이가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가지고도 건강했던 몸을 잃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나 늘 오만하게 살아왔던 그에게 더욱 현 상황을 극복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저 역시 이혼 후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서기 어려웠으니 그 심정을 잘 알죠. 그렇게 그는 스스로 만든 탑 안에서 자신이 쌓아올린 욕망의 벽에 갇힌 채 조용히 사라져가는 중이었어요. 들려오는 소문 속에서 회장이 어떤 식으로 무너지고 있는지가 하나씩 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고 전까지만 해도 재계 인사들과의 골프 약속을 즐기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휠체어를 타고는 골프 클럽 하우스에도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고 예전 함께하던 동료들은 슬그머니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직원은 제게 이런 말을 전해줬어요. 형, 그 사람요. 얼마 전 골프장에 갔는데 클럽 VIP 룸에서 아예 입장을 거부당했대요. 그냥 휠체어 출입 안 된다고. 예전에 다들 꼬리 흔들던 사람들인데 이젠 그냥 불편한 짐 취급이래요. 그 말을 듣고 전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과거 사람을 손익계산처럼 대하던 방식 그대로 이젠 자신이 버림받는 순서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하반신 마비로 인해 그가 자리에 없자 새로 영입된 전문 경영인과 임원들이 이사회에서 그를 경영상 판단 미흡과 건강상의 이유로 대표직에서 해임시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창업주의 경영 일선 퇴진이라며 포장되었지만 사실상 축출이었죠. 한때 그의 책상에 붙어있던 나를 거치지 않곤 펜 하나도 움직이지 마라 메모는 이제 낡은 프린터 옆 서류함 아래에 깔려 먼지와 함께 잊혀졌을 것입니다. 내 손으로 복수를 하지 않아도 세상은 결국 돌고 도는 법이라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고통을 주던 자가 결국 더 큰 고통 속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심판이자 유일한 정의였어요. 그렇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신체의 자유, 사회적 지위, 인간관계까지 마치 세상이 한 조각씩 그의 삶을 도려내며 심판을 내리고 있는 듯 했어요.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살아남았고 진실을 버티고 망가져도 무너지지 않을 뿐이었죠. 저는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내 손보다도 더 냉정하게 짓밟았어요. 그것이 자업자득 아니면 무엇일까요? 돌이켜보면 그날 그 별장에서 내가 그를 미는 대신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 지금의 날 지켜준 셈이었습니다. 나는 끝내 선을 넘지 않았어요. 복수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복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세상은 이미 정직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제 휠체어에서 일어설 수 없고 저는 다시 걸어가야 하겠죠. 누구를 미워하며 사는 삶이 아닌 그 모든 걸 견뎌낸 나 자신을 마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그것이야말로 내 마지막까지 지킨 존엄이며 내가 끝내 이룬 승리입니다. 제게 찾아온 마지막 희망을 찾았어요. 어느 날 도서실 책장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펼쳐진 한 권의 낡은 철학책, 그 속에 손글씨로 밑줄 그어진 문장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론 고통이지만 거짓은 삶을 좀먹는다. 저는 한참을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책장을 덮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제 삶 전체를 관통하는 문장이었어요. 저는 진실 때문에 상처 입었고 진심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진심을 감추지 않았기에 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문득 제 젊은 나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의 갈라진 손등, 새벽에 일어나 신문을 돌리던 골목길, 낡은 공장에서 처음으로 회장님과 나란히 일하던 밤들, 그리고 그녀의 환한 웃음, 배신, 이혼 서류에 찍힌 도장, 회장과 맞붙었던 마지막 밤까지 그 모든 장면이 눈앞에서 파노라마처럼 흘러갔어요. 가슴이 저릿했고 숨이 막힐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리고 고통스럽지만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흉터 매만지는 기분이랄까요? 다 아물지 않았지만 더는 피를 흘리지 않는 상처. 전 마침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 진심을 지켜냈는가? 그리고 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어요. 저는 증오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쳤고 선을 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전 누군가를 짓밟아 올라가지 않았고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고통 속에서도 언제나 저 자신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커피 머신을 닦으며 전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마의 주름, 굳은 표정, 깊어진 눈빛, 그것들은 제가 지나온 시간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전 이제 더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기로 했어요. 복수도 분노도 원망도 내려놓고 오직 제 삶을 다시 살기 위해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왔고 먼지 입자들이 반짝이며 떠다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참 평화로웠어요. 복수가 정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을 지킨 사람의 삶은 끝내 부서지지 않습니다. 누군간 제 선택을 어리석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결국 저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압니다. 제가 얼마나 부서져도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전 끝내 제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전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품고 살아낸 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전 이제 내일 모레 칠순을 바라보는 노인네예요. 이 나이 먹고도 아직 부족함이 많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사연 귀담아 들으며 여전히 인생에 대해 배워가고 있죠. 이 나이쯤 되니 그간 제 인생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중엔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고마운 분들도 있고 제가 마음을 주었음에도 마음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인간관계라는 게 꼭 내가 마음먹은 대로 돌아오는 게 아닌 만큼 여전히 사람을 대하는 일이란 참 어려운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내 자식 대하기도 쉽지 않은데 자녀의 결혼으로 인연을 맺게 된 며느리들 역시 예외가 아니겠죠. 정작 전 제 시어머니와 돈독히 지내고 고부 갈등이라는 말을 모르고 살았는데 아들들이 결혼한 후에 며느리들과 고부 갈등을 겪게 되어 제법 마음고생을 톡톡히 했답니다. 전 아들만 셋을 둔 가정주부예요. 그중 막내 녀석은 결혼에 통 관심이 없어 늙은 어미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지만 위에 두 녀석은 늦지 않게 제 짝을 찾아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처음 큰아들이 결혼하겠다며 며느리를 데려오겠다고 했을 때 기대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실 딸이 낳고 싶어서 자식을 셋이나 낳은 거였거든요. 끝끝내 아들만 줄줄이 나올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지만요. 엄마, 며느린 딸이 아닙니다. 엄마가 하도 딸에 대한 환상이 큰 걸 아니까 내가 높아심에 하는 말인데 옛날하고는 달라요. 서로 예의 지키고 선도 딱 지키고, 알지? 얘는 엄마가 바보도 아니고 우리 어머님이 유별나셨던 거지. 우리 딸하고 어디 시댁 식구들 좋아한 줄 아니? 그저 어른 공경하며 살아야 한다고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듣고 자라서 그런 줄 알고 산 거지. 아들 손자 얼굴 한 번 더 보려면 그저 모시고 살아야지. 네, 조심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꼭 다른 집 딸들 마냥 제 어미를 살뜰히 챙기며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막내의 말에 저도 한번 그간의 다짐을 되새겼어요. 사실 제가 딸에 대한 환상을 품고 살았다는 건 맞는 소리긴 하거든요.
끝내 딸을 낳는데 실패한 아쉬운 마음은 이 다음에 이 녀석들이 커서 장가들면 며느리들과 잘 지내면 채워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기야 말 소리입니다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가 있어요. 예, 무거운 거 들지 말고 힘든 건 애들 아범 시켜라. 젊다고 함부로 힘썼다간 늙은 뼈에 바람 든다. 괜히 나중에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알았지? 네, 어머님 무리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제게 정말 살뜰하셨거든요. 가끔 친구들이 온갖 구박에 시어머니 욕을 할 때에도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세상에 너희 시어머니 같은 분만 계셔도 며느리들 팔자가 필 텐데. 세상에 이게 뭔 복이래? 그러게 우리 시모랑 바꿨으면 내가 아주 소원이 없겠어. 그래, 내가 내 분에 넘치는 분을 만났지. 그저 감사한 줄 알고 더 잘해야지 내가. 시샘 반, 부러움 반 섞인 친구들의 얘기를 들을 때도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이런 큰 사랑을 받아서인지 나도 나중에 내 며느리들에게 어머님처럼만 한다면 친정 엄마에 비할 수야 없겠지만 제법 돈독한 고부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죠.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간만에 모인 친구들이 들썩였습니다. 아이고, 너도 이제 아들 보내는구나. 세 사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이고, 이 촌스러운 아줌마 보게. 요새는 자식 결혼시키면 며느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들이 처가로 나가는 거란다. 딱 결혼한 순간 이제 저 남자는 내 아들 아니라 며느리 남편인 거야. 우리 때랑은 달라서 결혼한 아들 며느리에게 조심해야 한다는 소린 이미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잘 지내면 좋지. 평생 볼 사이인데 그렇게까지 남처럼 굴 필요가 있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나 없나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것도 서로 쿵짝이 맞아야 되는 거지. 요새 젊은 여자들이 어디 시험이 가까이 하려고 드는 줄 알아? 처음부터 딱 거리 두고 저들 할 도리만 하면 다행이지. 나중에 찬밥 신세 안 되려면 잘 신경 써야 돼. 괜히 며느리 시집살라는 말이 나왔겠어? 자꾸 주변에서 이런 말만 듣다 보니까 괜히 걱정만 불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딸 같은 며느리란 꿈을 꾼 적 없지만 괜히 잘해보겠다고 잘못 건드려서 사이가 틀어지는 게 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라고 내 아들한테 하듯 너무 허물없이 대하지 말고 예의를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큰아들이 데려온 아가씨, 그러니까 지금의 큰며느린 아들과는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저희 식구들과는 첫 대면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할 말은 다 하는 모습에 참 똑부러진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후에도 일을 관둘 생각이 전혀 없다는 큰며느린 일 욕심도 많아 보였습니다. 평생 집에서 아이들 키우며 살림만 한 저 같은 여자와는 다른 세상 사람처럼 보였죠. 참 똑똑하고 멋진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됐구나. 내심 흡족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큰아들의 결혼식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작은 아들 녀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어요. 당시엔 연애를 하고 있을 줄 몰랐던 저와 다른 식구들이 모두 깜짝 놀랐더니 며느리 될 아이가 이미 아이를 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혼전 임신했다는 거였어요. 아들놈의 등짝을 철썩철썩 후려치면서 아들 엄마인 내 마음도 이리 당황스럽고 황망한데 상대 아가씨 집안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겠구나 싶어 만나 뵙지도 못한 예비 사돈에게 민망한 기분이었죠. 그렇게 촉박하게 잡힌 상견례에서 처음 본 작은 며느린 새침한 인상에 이목구비가 오밀조밀한 귀염진 인상이었습니다. 혼전의 아이부터 덜컥 들어선 것이 저희 보기 민망했던지 조금 주눅든 것 같은 태도에 가벼운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딱 그 시기에 입덧이 심해서 고생했었는데 밥은 잘 먹고 있어요. 다른 걱정 말고 그저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만 지내요. 불어 더 상냥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죠. 과정이야 어찌됐든 내 아들과 결혼할 사람이니 제게도 가족인 거죠. 후에 그 아이도 날 가족으로 생각해 줄진 나중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른인데 먼저 좋은 모습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돈댁에서도 배 부르기 전에 얼른 식을 마치고 싶어 하셔서 생각지도 못하게 한 해의 아들 둘을 한꺼번에 보내게 됐죠.
정말이지 정신이 없는 한 해였습니다. 전 슬그머니 막내 녀석에게 말했어요. 너도 데려올 사람 있으면 얼른 데려와. 한꺼번에 둘도 해쳤는데 셋은 못하겠니? 아유, 우리 어머니 또 김칫국만 한 사발 들이키시네. 난 나 편한 대로 혼자 살 거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그놈의 결혼 안 한다 소리, 막내를 가볍게 흘겨보면서 이 녀석까지 제짝 찾아 떠나면 마음이 많이 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둘을 결혼시키고 새 며느리가 둘이나 들어왔지만 생각보다 며느리들을 볼 일이 그리 자주 생기진 않았어요. 첫째 며느린 직장 생활로 여전히 바빴고 주말이라고 겨우 숨 좀 돌리고 쉴 텐데 편치도 않을 시댁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일하며 집에서 제대로 밥이나 챙겨 먹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들 편에 반찬이나 종종 들려보내곤 했죠. 둘째 며느린 임신 중이니 더 살뜰하게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안사돈께서 이미 거의 둘째네 집에서 살다시피 하고 계시는 터였어요. 나까지 들락거리면 애들도 애들이지만 안사돈께서도 눈치가 보이시지 싶어 일부러 찾아가는 건 더 자제했습니다. 가끔 둘째 며느리에게 전화로 뭐 먹고 싶은 게 없냐고 물어도 그저 없다고만 하길래 정말 먹고 싶은 게 있다 한들 가 시집와서 시어머니에게 말하기 쉽지 않겠다 싶어 저들 알아서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용돈을 붙여줬죠. 제가 굳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며느리를 본 친구들 말처럼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더군요. 막상 며느리를 맞아보니 당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딸 같은 며느리라니 역시 말이 안 되는 소린가 보다 싶었습니다. 하기야 평생을 다른 사람이 키운 다른 집 자식인데 제가 쏠랑 빼와선 제 딸인 양 구는 것도 참 웃기는 노릇이겠거니 하는 생각이 뒤늦게 들더라고요. 그렇게 아직은 대면대면하게 지내던 둘째 며느리와 자주 보게 된 건 출산 이후였어요. 갑작스럽게 생긴 아이인데다 첫 아이다 보니 처음 육아를 시작하는 며느리 입장에서도 정신이 없긴 했을 거예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도와달란 요청을 받게 된 전 거절할 수가 없었죠. 애초에 거절은커녕 오히려 조금은 기뻤던 것도 같습니다. 아들 셋이나 키우고 골병 다 들었는데 이제 와서 손자까지 키울 셈이야? 적당히 처음 몇 번만 거들어주고 시터 구하라고 그래. 제가 고생스러울까봐 그랬는지 남편의 반응이 썩 긍정적이지 못했어요. 아유, 그래도 첫 손자인데 너무 그러지 말아요. 첫 손자라도 저들 좋아 낳은 자식인데 저들이 책임지고 키워야지. 결혼하고 둘 다 집에는 콧배기도 안 비치더니 벌써부터 저들 필요할 때만 지엠이 부려먹는 게 내외가 아주 똑같아. 당신도 애초에 다 받아주다 애 떠안지 말고 적당히 해 적당히. 그래도 당신 손자이기도 한데 뭘 저렇게까지 야박하게구나 속으로 타박하고 있는데 막내 녀석이 남편 말을 거들었어요. 그래 엄마, 지금 엄마 나이에 애 키웠다간 진짜 순식간에 늙는다니까. 요새 할머니들 인생은 손자를 봐주느냐 봐주지 않느냐로 고생길을 갈린답니다. 아니 그리고 그동안은 사돈 어르신 계신다고 그 집 가보고 싶어도 가보지 못했잖아. 난 당연히 사돈 어르신이 같이 키워주시겠지 했지. 우리 집 자손이기도 한데 그러는 거 아니야. 안사돈께서 허리가 안 좋다고 하잖니. 그래도 그동안은 어려워하는 게 보였는데 이렇게라도 찾아주니 좋게 생각해야지 뭐. 허리는 뭐 저희 어머니만 안 좋나? 당신 허리는 강철이고 내가 미리 말하는데 미련스럽게 굴지 말어. 알겠어? 아유, 알았어. 그렇게 하루 걸러 하루마다 손자를 봐주러 둘째네 집에 출퇴근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내가 아들을 셋이나 키워낸 사람인데 호기롭게 나섰지만 역시나 젊을 때와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더군요. 손자 녀석이 어찌나 기운이 쩌렁쩌렁한지 녀석에 비하면 제 체력은 바닥이었습니다. 처음 아이 봐준다고 할 때 남편과 막내에게 한 소리 들었던 것도 있고 또 애들 싫은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 도수 치료도 몰래 받으러 다녔어요. 그걸 걸린 날에 남편은 집안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이런 천하의 불효자식들, 지 자식 키우겠다고 지 애미 몸이 갈려나가는데도 보고만 있어? 니들 급하게 결혼한다고 할 때 부랴부랴 집이며 뭐며 니들 능력에 붙이는 것들 그래도 우리가 부모된 도리로 다 갖춰서 보내줬으면 니들 자식만큼은 니들 손으로 키워내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야?
그동안 너희 엄마가 너희 불편하게 할까 눈치 보여서 아들 집 한번 편히 못 가게 하더니 저들 필요할 때면 어미 오라가라 해? 언제 니들이 무난 인사 한번 제대로 온 적이 있냐? 제 엄마가 다 큰 자식들 생각해서 용돈 붙여줄 때나 한번 연락할까 말까고. 앞으로 애 보라고 네 엄마 불러내기만 해. 내가 아주 니놈 다리를 분질러 놓을 테니까. 제 아버지 호출에 간만에 집으로 불려온 아들 내외에게 남편의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아유, 여보 고정해요. 내가 내 손자 보고 싶어서 간 건데. 당신 나서지 마.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당신 성격에 자식이 태해달라면 거절도 못하고 해줄 거 알아서 그리 받아주지 말라고 해도 결국 당신 몸 다 축난 거밖에 더 있어? 앞으로 당신 일절 저놈 집에 가서 애 봐줄 생각하지 마로. 그간 아이 봐주러 다니며 작은 아들 내외에게 크고 작은 서운한 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눈앞에서 아들 내외가 야단맞는 모습을 보는 기분이 편치 않았어요. 그렇게 알겠다며 겨우 남편을 달래고 아들 내외를 집에 돌려보내는데 아들이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몸이 안 좋아지신 줄 알았나 뭐. 그리고 당신 손자 봐주시는 건데 또 뭐 저렇게까지 말씀을. 그 말을 듣는데 내 아들이지만 순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체력이 딸려 힘이 들긴 했습니다만 손자 보는 데엔 최선을 다했어요. 옆에서 제 남편이랑 같이 입을 삐죽이는 며느리의 모습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제 아버지에게 한 소리 들었는데 거기다 더 보태기도 뭐해서 별 소리 않고 둘을 보냈죠.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괘씸한 마음이 불쑥 올라오더라고요. 10가지 잘해줘도 한 가지 못하면 그것만 타박하는 꼴이었어요. 제 딴엔 저들 불편하게 안 하려고 마음이며 몸이며 무진 애를 썼는데 그게 다 허사인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 자식이라고 해달라는 거 다 받아주지 말고 나도 거리를 좀 지키자. 전에 친구들 모임에서 자식들이 손자 봐달라는 말에 단칼에 거절했던 친구의 말이 떠올랐어요. 아니, 나 은퇴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집에서 적적하실 테니까 소일거리 삼아 애들도 좀 봐주시면 집안에 애들 웃음소리도 나고 얼마나 좋으시겠냐는 거야. 이것들이 아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싶었지. 애 키우는 게 소일거리야?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집구석에서 애한테 붙잡혀 살아야 할 텐데. 아유, 나는 그 짓 못한다. 아주 단칼에 거절했지. 그랬더니 그거 뭐 그렇게 힘들다고 어쩌고 주둥이가 대빨 나와서 떠들기에 내가 아주 난리를 쳤어. 야, 젊은 니들도 니 자식 키우기 힘들다고 늙은 어미한테 떠넘기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와서 내 자식 다 키우고 좀 살만해졌는데 그 짓을 또 하게 생겼느냐고. 정 그렇게 나한테 맡길 거면 돌보미 시급 제대로 쳐서 지불하고 맡기든가 아니면 입도 떼지 말라고 했더니 합죽이 마냥 입 꾹 다무는데 내가 진짜 기가 차서 지 어미 공짜 도우미로 부리겠다는 거지 그게. 아들놈 키워봤자 하나 쓸데없어. 며느리야 남이라고 쳐도 제 어미 가여운 줄 알면 그놈이 나한테 어떻게 그래? 아유, 내 속이야. 그땐 친구 말이 너무 적나라하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틀린 거 하나 없는 소리였어요. 내가 저런 걸 못해서 지금껏 이 고생을 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렇게까진 못하더라도 이제 할 소린 좀 하며 살아야겠다 싶었어요. 며칠 후 슬쩍 다시 도와달라고 연락한 며느리에게 말했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아버님 말씀 틀린 것도 아닌 것 같다. 그간 내가 너희 고생스러울까봐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무리를 한 것도 사실이고 이러다 내 몸 축나면 오히려 아픈 어미 부양한다고 너희들이 도로 고생스럽지 않겠니? 시어미 부양이라는 말에 흠칫하는 며느리 반응에 괜히 허망한 마음이 들더군요. 내 자식도 미운 소리 골라 하는 판에 남의 자식이 내 마음 같을 거란 기대를 하다니 내가 그간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했구나 싶었습니다. 이 또한 세 사람을 들이며 겪는 시행착오겠거니 하며 그래도 내가 품어야 할 내 자식들인데 서운함을 미움으로까지 키우지 말자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 내외는 아이 돌보미 분을 정식으로 고용했습니다. 사람을 쓴 걸 보니까 안사돈께서도 애들 부탁을 거절하신 모양이었죠. 네, 어디 저희 나이 때 여자들이 갓난을 키우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그냥 처음부터 일이 할 것을 괜한 일을 했다 싶은 마음도 들었죠.
아들이 돌보미 급여가 너무 많다느니 어쩌느니 제게 연락을 해서 불평을 해야 됐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내심 제가 금전적인 도움을 줬으면 싶은 마음에 그랬겠죠. 그렇지만 둘이 좋자고 만든 자식, 둘이 책임지게 내버려 둬야지 싶었습니다. 사실 그게 맞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간 저희 부부가 애들 자리 잡는데 인색하게 군 것도 아니고 저들 가정 일은 저들이 해결할 문제다. 예전보단 조금 떨어진 시선으로 아들 내외를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차례 소동이 지나가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늘 해왔던 일상인데도 아이를 보지 않는 생활은 둘째내 출퇴근할 때에 비하면 천국 같았죠. 그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갈리고 있긴 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여느 때와 다름없던 어느 날 갑자기 큰 며느리가 큰 아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주말인데 집에서 쉬지 않고 웬일이니? 웬일은요.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나 안부 인사차 들렸죠. 특별히 집안 행사가 있지 않을 때 방문한 건 처음이었어요. 좀 의아하긴 했지만 안부 인사라는데 불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 생각하며 간만에 본 큰아들 내외에게 보양식을 해 먹이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후식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이 슬쩍 보였어요. 저 아버지 어머니 혹시 재테크 관리 따로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재테크는 갑자기 왜? 별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노후자금 문제도 있고 아버지 은퇴 다가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좀 쓰이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생전 저희 앞에서 저희 재산 얘기를 꺼내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누구의 입김이 작용해서 이런 화제가 떠오른 건진 길게 생각하지 않아도 답이 나오더군요. 어쩐지 답지 않게 안부 인사를 왔다고 하길래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역시나 용건이 있어서 왔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노후야 너희들이 걱정할 거 없다. 넉넉진 않더라도 이 사람이랑 나 둘이 가기 전까지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는 모아뒀으니까 너희한테 짐되는 일 없을 거야. 남편이 다소 단호한 어조로 말했어요. 딱 잘라서 상관하지 말라는 태도에 큰아들 내외가 조금 당황스러운 듯 보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아무렴 부모님 모시게 될까봐 걱정돼서 드린 말씀이겠어요? 그냥 저희도 자식된 입장에서 궁금해서, 네,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네, 아버지. 저희가 진작 신경을 좀 써야 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이제라도 신경 쓰려는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혹여 제 아버지 심기를 거스를까 내외가 황급하게 수습하는 모양새였어요. 그렇게 얘기가 일단락되나 했죠. 남편은 먼저 방으로 들어가고 내일 창거리를 정리하려고 주방으로 들어가는데 며느리가 종종대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왜? 뭐 필요한 거 있니? 아니요, 어머님. 저 아까 노후자금 말씀인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은 게 없으니까 자식된 입장으로 아무래도 좀 불안해서요. 혹시 얼마나 되는지 살짝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 나름대로는 포장을 한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 나이를 허투루 먹은 건 아니었는지 젊은의 머릿속이 그만 훤히 들여다 보이더군요. 애초에 애들한테 헛바람 들게 하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전혀 모른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가 저 사람한테 시집오고 나서 너희처럼 사회생활을 하기를 했니? 밖에 나가서 일을 다니기를 했니? 그저 집에서 너희 남편 키우고 살림하며 산 여자가 뭐라 얼마나 알겠어. 그런 문제는 너희 아버지한테 따로 물은 적도 없고 전적으로 남편한테 맡기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지. 정 궁금하거든 너희 아버지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든가. 저한테야 어떻게 한번 비벼볼 만하다 싶었는지 몰라도 저희 남편한테 이런 어설픈 수작은 씨알도 안 먹힐 일이었습니다. 그걸 아니 저도 제 시아버지에겐 차마 못 물어보고 절 찔러본 거겠죠. 큰며느리의 표정이 떨떠름해졌어요. 그렇게 예정에 없던 큰아들 내외의 방문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큰며느리의 안부 전화가 전에 없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그게 제 친구들 모임에 갔다가 친구 부모님이 신사업 투자로 대박이 났다는 소리를 들었더니 어머님이 생각이 나서요. 노후 자금은 마련하셨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거면
좋은 데 투자해서 종잣돈을 불리면 아버님도 어머님도 앞으로 생활하시기 훨씬 편하지 않으실까 싶어서요. 그러고 돌아가선 좀 수그러들었나 싶었더니만 아직까지 포기가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난 그런 문제로 일절 관여 안 한다. 나 같은 노인네가 그렇게 돈 굴리는 거에 대해서 뭘 알겠니? 정리가 생각이 있거든.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네 아버지한테 직접 얘기하래도. 아유, 어머님, 그래도 평생 같이 사신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어떻게 똑같겠어요? 저희가 보기엔 놓치기 너무 아까운 기회라서 말씀이라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어머님이 한번 말씀드려주시면 안 돼요? 네 아버지가 내 말이라도 어디 듣는 사람이니? 제가 생각한 게 있으면 평생 꺾은 적이 없는 황소고집 양반이신데 나는 관두련다. 괜히 그 사람 심기 어지럽혀서 집안에 분란 만들고 싶지도 않고 나도 다 늙어서 지금 와서 내 분수에 넘치는 돈 욕심 부릴 생각도 없어. 너희가 생각이 있어 자꾸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설득도 너희가 직접 할 것이지. 난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생각 있으면 제대로 준비해서 너희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렴. 아우, 어머님 그래도... 큰며느리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이는 게 느껴졌지만 그렇대도 별 도리가 없죠. 자식 녀석 둘이 번갈아가며 서운할 짓을 하다 보니 저도 아이들 대하기가 좀 껄끄러워지더라고요. 그날 퇴근한 남편에게 푸념처럼 큰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원래 부모 자식 간이라도 재산 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자식이라도 당신도 마냥 퍼주려고만 생각하지 말어. 아유, 안 그래요. 그리고 내가 뭐 퍼주고 싶어도 퍼줄 거나 있나? 자꾸 노후 자금이 어쩌니 투자가 어쩌니 긁는 꼴 좀 봐. 저것들 나 가고 나면 당신 어지간히 들볶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자식 안 예뻐서 미리 재산 안 떼주는 거겠어? 얼마간이라도 손에 쥐고 있는 게 있어야 자식한테도 부모 대우 받는 거야. 아유,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늙어서 의탁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했는데 내 자식한테 재산 뺏기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하는 것도 참 서글프네. 그렇죠? 저들도 이제 저들 가정 꾸리고 나갔으면 제 식구 가장 우선이니 그러려니 해야지. 이제 품 안의 자식 아니야. 우리도 우리 몫은 제대로 쥐고 있어야지. 남편의 당부를 들으며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라는 게 뭔지 허무한 마음에 한숨이 나오더군요. 말했듯이 제가 뭐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만 그거나마 잘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죠.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그간 평생 몸담아 온 회사에서 만기 근속으로 퇴직을 하게 됐어요. 평생 출근하는 남편의 옷매무새를 정돈해주며 집을 나서는 뒷모습을 지켜봐 왔는데 그 시절도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제 기분도 이상해졌습니다. 제 기분이 이런데 남편 기분은 오죽했을까요? 어지간해선 아이들에게 귀찮을 만한 연락은 자제하는 편입니다만 이번만큼은 가족 모두가 남편의 녹을 함께 치하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온 가족을 소집했죠. 저들도 직장 생활하고 있으니 평생 회사 다니며 저희들 뒷바라지한 남편의 수고가 어떤 의미인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다들 군말 없이 집으로 모이더라고요. 아버지 그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어머니랑 같이 좋은 거 드시고 좋은 곳 구경 다니시고 편히 지내세요. 자기 녹을 알아주는 자식 녀석들 덕분인지 남편의 서운함도 조금 가시는 듯 했어요. 그렇게 가족끼리 조촐하게 남편의 퇴직을 기념하는 식사 자리를 가지고 난 후 슬슬 저희 집으로 돌아가려는 아이들을 남편이 불러 세웠죠. 너희들 다들 이리 좀 앉아봐라. 무슨 일인가 싶어 다들 엉거주춤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퇴직도 했고 본격적으로 너희 엄마랑 노후 생활에 들어가게 됐으니 그 전에 정리할 것들은 정리를 좀 했다. 막내, 이거 바꿔라. 막내 아들이 제 아버지가 내미는 통장을 얼떨결에 받아들었어요. 통장을 보자 두 아들 내외의 눈도 번쩍 트이더군요. 네 형들한텐 장가갈 때 이미 해준 거다. 너 자취한다고 독립할 때 네가 그간 번 돈으로 집안에 손 안 벌리고 해결했으니 너도 네 형들 받은 만큼은 받는 게 맞지. 통장 안의 액수는 어지간한 신도시 아파트 한 채 값은 됐습니다.
막내에게만 통장이 돌아가자 두 아들 내외 눈이 팽팽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첫째 며느리가 물었죠. 저 아버님, 막내 도련님한테만 주시는 건가요? 너희는 이미 받을 거 다 받지 않았느냐? 네 결혼할 때 신혼집 그거 다 내 주머니에서 나온 거다. 받을 거면 삼형제가 공평하게 받는 게 맞지. 그래도 아버님, 저흰 가정이 있고 애도 있는데 혼자 계신 도련님이랑은 입장이 다르죠. 네? 입장이 다를 건 또 뭐야? 너희 자식 너희가 키우는 거야.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저놈은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돈을 어떻게 쓰든 그거야 저놈 알아서 할 일이고. 참고로 너 나중에 장가 간다고 해도 따로 주는 건 없이 그게 다니까 그리 알고 있어. 두 아들 내외의 눈에 욕심이 차오르는 게 보였어요. 이거 괜한 분란 되겠다 싶어 전 얼른 덧붙였습니다. 이제 너희들한테 나눠주실 건 다 나눠주셨으니까 우리한테 남은 거라군. 우리 남은 여생 보낼 이 집 한 채가 전부다. 너희 아버지가 미리 주신 집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 가정 잘 꾸리면 되고 막내 넌 너대로 아버지께 감사드리면 그만이야. 앞으로 변할 거 없어. 갑자기 온 가족이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된 막내 아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받은 재산에 얼떨떨해 하면서도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돈 물려주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평생 고생해서 버신 돈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허투루 쓰지 않을게요. 그래, 그거면 됐다. 사실 너만 불러서 해결해도 될 일이긴 한데 다들 알고나 있으라고 같이 있을 때 준 거다. 보면 알겠지만 누구한테 더 돌아갈 것도 없이 공평하게 나눠줬으니까 나중에 딴소리하거나 분란 만들 생각 말고. 그럼 이만 다들 가봐라. 오늘 와줘서 고맙다.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자를 떴지만 두 아들 내외는 그야말로 폭탄 맞은 꼴이었어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 양반 저렇게 독불장군처럼 구는 게 어디 하루 이틀 일이야? 나도 몰랐어. 몰랐다 한들 틀린 말도 아니지. 너희보다 더 챙겨주신 것도 아닌데 이리 소란 떨 거 없다. 다들 그만 가봐. 쑥덕대는 며느리들을 남겨두고 안방으로 들어갔죠. 제 자식들에게 폭탄을 떨궈놓고 태연하게 신문을 뒤적이던 남편 모습을 보니까 저도 좀 기가 차긴 하더라고요. 아니 당신 이럴 거면 미리 귀뜸이라도 좀 해주든가. 나도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요? 당신도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이 사람이 또 무슨 사람 기아 말소리를 하려고 일어나 싶어서 쳐다봤더니 남편이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뭔데요? 열어봐. 제가 본다고 뭐 아나요? 건축물 대장이라고 쓰인 서류에서 다른 것들은 복잡해서 못 알아보겠고 그나마 알아본 게 소유자 성명이었습니다. 거기 제 이름이 떡하니 쓰여 있었으니까요. 여보, 이게 뭐예요? 내 앞으로 되어 있던 건물 소유자를 당신으로 돌려놓았어.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내 앞으로 돌려놨는데. 거기다 이 건물은 또 뭐고. 당신 건물 가지고 있었어요? 그간 제가 집안 재산에 크게 신경을 안 쓰긴 했나 봅니다. 뜬금없이 제 앞으로 된 건물에 등장해 어안이 벙벙해졌죠. 말이 건물이지 촌동네 읍내 조막막한 2층짜리 상가 건물이야. 그게 돈 될 만한 건 아니고 고향 친구가 나중에 시골 내려와서 살 생각 있으면 하나 사두는 게 어떠냐고 해서 주식으로 조금 이득 본 돈 넣어서 사뒀던 거야. 진짜 얼마 안 돼. 당신 귀농할 생각이었어요? 당신이나 나나 농사라고는 지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귀농은 무슨. 그냥 고향 근처 매물이 있다길래 그게 오를 일은 없어도 떨어질 일도 없어서 적금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당신이 계속 가지고 있을 일이지. 왜 내 앞으로 해둔대요? 당신도 오늘 월급쟁이 남편 뒷바라지 퇴직했잖아. 당신 퇴직금이야. 생각지도 못했던 남편의 말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건 평생 당연히 해야 할 제 소임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물론 살면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주부로서 소홀히 대접받는 것 같은 생각에 서운함을 느낀 적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크게 굴곡 없이 남편 그늘 아래서 큰 고생 모르고 살았죠. 그런데 평생 무뚝뚝하기 짝이 없던 남편에게 이런 소리를 다 듣게 되고 돈도 돈이지만 그간의 제 녹을 인정받은 기분이었죠. 괜히 울컥 눈물이 치솟았습니다. 어떻게, 아니, 난 이런 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간 말은 안 했어도 다정한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남편의 아들놈 셋까지 뒷바라지한다고 당신 고생이 많았어. 저도 말하며 머쓱해하는 남편을 보니까 또 웃음이 터졌어요. 그렇게 제가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르자 남편이 제게 단단히 다짐을 받아놨습니다. 이건 애들한테 아무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잠자코 가지고 있어. 당신이랑 나한텐 이제 정말 이 집이랑 생활비밖에 안 남아있는 거야. 알았어요. 내가 그런 말 할 일이 뭐가 있어. 어허, 대충 대답하지 말고 이 사람아. 방금도 봐. 막내한테 통장 주니까 냈다 아주 눈이 횟가닥해가지고는. 그나마 지금은 나라도 있으니 저 정도로 끝났지. 나 없이 당신만 있었다고 생각해봐. 아주 당신한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을 놈들이야 저거. 아이고 또 그러신다. 그렇다고 무슨 애들이 나한테 불을 켜고 달려들겠어. 이 사람이 그만치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이러니 안심을 할 수가 있어야지. 저것들 하는 모양새가 나 가면 당신 잡아먹히기 딱 좋아 아주. 아니 자꾸 가긴 어딜 간다고. 당신 없단 소리를 해요. 내가 먼저 가면 갔지. 당신 같은 강골이 무슨. 보나마나 당신이 나보다 더 오래 살 텐데 자꾸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말아요.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지. 지금이 옛날처럼 부모 혼자 된다고 당연히 모시는 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참 중간에 끼인 세대야. 우리 때야 키워놓으면 자식이 모시는 게 당연한 시대였지만 우리가 부모 모시고도 자식 부양은 못 받는 첫 세대라고. 그러니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대비를 해야지. 저놈들 벌써부터 퇴직한 부모 앞에서 돈도 나는데 요새 재산 없으면 부모 취급도 못 받는 노인들 천지야. 오늘 준 건 당신 비자금이니까 우리 애들은 다른 애 그런 뻔한 소리 말고 마음 약해져서 괜히 자식들한테 걸리지 말고 아무 말 말고 꽉 잡고 있어. 알았어? 아이고 알았대도 그러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 진짜 안 한다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남편을 보며 그 후에도 몇 번이나 다짐의 말을 늘어놓아야 했어요. 결혼 후 서운할 일이 종종 있긴 했지만 그래도 자식들을 속이는 기분이 들어 영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그건 자기 남편 말이 100번 오라. 남편이 요새 자꾸 재산 없으면 부모 취급 못 받는다는 소리를 달고 살아 애들 보기가 민망하다는 말에 친구가 대번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물론 남편이 신신당부한 바와 같이 건물에 대한 얘긴 쏙 빼놨어요. 요새 자식들 모르게 딴 주머니 하나씩 차고 있는 게 당연해진 거 몰라? 요새 찾아오는 자식도 없이 외롭게 혼자 늙어가는 노인들이 다 자식 없어 그러고 살겠어? 물론 처음부터 가난해서 그리 사는 사람도 많겠지만 자식들한테 유산 먼저 나눠주고 팽당해서 말년에 서럽게 늙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잖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설마 내 자식들이 그러겠어? 아니 자기 아들들이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럼 그 사람들이라고 본인 자식들이 그리 나올 줄 알았겠어? 그랬으면 절대 재산 미리 안 줬겠지. 그리고 사람 심리가 그렇다. 남들한테 말은 안 해도 몰래 쥐고 있는 게 있고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하고도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진다고. 그저 자식들 눈치만 봐야 하는 입장이랑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가진 게 있는 거랑 같을 수가 있겠냐고. 듣고 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아무렴냐 손에 쥔 것 없는 무위푼보다야 뭐라도 가지고 있는 게 낫게 하겠죠. 우리 남편뿐만 아니라 우리 나이대 여자들도 다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시대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건물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이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생각지도 못한 건물주가 되고 나자 가진 것 하나 없던 가정주부와 마음가짐이 달라지긴 했어요. 막내가 남긴 했지만 그 녀석이야 결혼 안 하겠단 말이 입에 붙은 놈이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녀석들 다 장가 보내고 큰일 다 치렀으니 큰돈 들어갈 일이 딱히 없긴 했지만 세상살이가 어디 생각대로만 돌아가나요?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레 돈 들어갈 일이 닥치더라도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이래서 가진 게 좋구나 싶었죠. 늘상 일한다고 바쁘던 남편도 퇴직했겠다. 마음의 여유도 생겼겠다. 이제 좀 남편하고 여행도 다니고 말년의 행복을 누려보자 하던 차에 뜻밖의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며칠째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소화제나 사달라는 남편을 억지로 끌고 간 병원에서 듣게 된 건 남편의 위암 발병 소식이었어요. 정기검진에서도 항상 건강했고 워낙 강골이었던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게다가 예후가 썩 좋지 않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깨끗하던 위에 생긴 종양은 크기도 제법 컸고 병의 진행 속도도 빠른 편이라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남편의 위암 발병 소식에 기함을 했지만 정작 남편의 반응은 차분했어요. 이 나이 먹도록 그간 아픈 것 없이 살아온 게 복이었지. 이미 암으로 떠난 친구들도 제법 되고 그리 소란 떨 일은 아니다. 어떻게 제 병인데도 일이 차갑게구나 싶어 원망스러운 마음이 불쑥 들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다 이제야 사는 재미 좀 느끼겠구나 싶었는데 투병으로 고통받을 남편을 생각하면 걱정이 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진행이 빠른 것도 내복이지 싶어. 나이 먹어 암 걸리면 10년씩도 살고 그런다는데 그렇게 오래 고생하는 것도 나도 그렇지만 당신한테도 못할 짓이야. 아, 정말 왜 그렇게 서운한 소리만 한대? 결국 눈물이 터져버린 제 어깨를 토닥이며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말주변이 없어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네. 당신 서운하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평생 고생시켰는데 아파서까지 당신 고생시키기 싫어 그래. 나도 고생하기 싫고 그래도 애들 다 키워놨고 나 가도 당신 생활하기 어렵지 않을 기반은 만들어놨으니 마음은 편안해. 정작 본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전 남편 인생이 가여워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긴 투병 생활을 원치 않았던 남편의 바람은 결국 이루어졌어요. 남편은 암 진단을 받은 지 채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제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전 한동안 좀처럼 기운을 차리지 못했어요. 저러다 제 어미까지 잘못될까 싶었는지 따로 나가 자취를 하던 막내 녀석이 당분간 본가에 들어와 출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도 종종 연락을 해오긴 했지만 며느리들과 연락하는 일은 좀처럼 없었어요. 남편이 떠나기 전 퇴직하던 날 막내에게 통장을 건넨 이래로 그때까지 며느리들과는 영 서먹해져 버렸습니다. 다른 집 귀한 딸들이 내 자식처럼 될 수는 없는 거겠죠. 그쯤 되니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더군요. 삼형제 중 가장 장난기가 많은 막내 녀석이 지 어미 웃는 모습 한번 보겠다고 옆에서 열심히 재롱 떨어준 덕에 전 조금씩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막내에게서 제가 기운을 좀 차렸단 소리를 들었는지 두 아들 내외가 간만에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시고 많이 적적하시죠? 이제 저희가 어머님 모실게요.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네? 아니, 형님,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그러시면 안 되죠. 어머님, 저희 집엔 형우도 있잖아요. 이제 갓난아기 때처럼 손갈 때도 아니고 손자 재롱 보시면 헛헛한 마음도 달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어머님. 막내 혼자 제 기운을 차려보겠다고 용을 쓰는 동안 한 번을 찾아오지 않던 며느리들이 갑자기 없던 효심이 샘솟아 이러겠습니까? 대번에 이 집이 목적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전 단칼에 며느리들 말을 잘라 먹었어요. 추워도 그럴 마음 없다.
나 이제 이 집에서 혼자 살다 죽으련다. 이제 기운도 차릴 만큼 차렸고 막내 너도 그만 네 집으로 돌아가. 부모 자식 간이라도 결국은 각자 인생을 각자 사는 거야. 너희 손 빌릴 일도 없고 내가 죽기 전에 이 집 처분한 일도 없으니까 여러 소리 말어. 그 말을 끝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꼭 생전 제 아비처럼 구는 저를 보며 두 아들 내외가 더 말을 붙이질 못하더군요. 혹여 제 심기가 상했을까 걱정이 됐는지 막내 녀석이 슬그머니 제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형수들이 또 괜한 소리를 다 하네. 엄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네 엄마 이제 이 정도로는 아무렇지도 않다. 아까 괜한 말 한 거 아니니까 아유 너도 이제 그만 돌아가. 여기서 출퇴근하기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네 덕에 엄마가 이만치 기운 차렸다. 고맙다. 엄마 밥 좀 더 얻어먹겠다며 속보이는 소리를 하던 막내 녀석은 결국 얼마 남지 않은 제 생일까지만 머무르다 돌아가겠노라 약속을 했습니다. 남편 없이 처음으로 맞게 될 생일이었으니 녀석 마음이 더 쓰였나 봐요. 딱히 생일을 챙기고픈 마음이 들지 않았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막내 녀석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진다면 그것 또한 나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 오늘 진짜 맛있는 거 먹어요. 형들이랑 형수님들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 우리 오늘 엄마 좋아하는 대게 먹자, 대게. 제 기분을 좋게 해주려 짐짓 더 호들갑을 떠는 막내가 만든 저녁자리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간만에 저도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녀석을 데리고 대낮부터 외출을 했죠.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오랜만에 영화도 한 편 봤고요. 간만에 외출이다 보니 금세 다리가 아파왔습니다. 예, 엄마 다리 아프다. 아유, 예약한 식당 먼저 가서 앉아서 기다리자. 아직 시간 좀 이르긴 한데. 그럼 그래요, 가요. 약속 장소인 식당에 들어갔더니 룸을 예약해뒀더라고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갔더니 룸 안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이들이 먼저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나 보다 문을 열려는 찰나 큰 며느리의 말이 귀에 확 꽂혔어요. 노인네 끝까지 재산 지고 안 놓으려는 것 좀 봐. 그 노인네가 누구인진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 없겠죠. 옆에 있던 막내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이내 작은 며느리가 맞장구를 치더군요. 그러니까요, 형님. 죽을 때 재산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무슨 고집을 그렇게 부리시는지. 이내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진 막내가 문을 열려고 했지만 제가 막았어요. 그리고는 말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죠. 재산이라고 뭐 대단하게 있는 것 같으면 생색내는 게 이해라도 가지. 가진 거라고 꼴랑 당신 사는 집 한 채뿐이면서 유세도 아주 그런 유세가 없어. 아우 진짜 당장 형님이 투자하라고 한 데서 원금 회수도 못하게 생겼는데 진짜 어떡해요. 그 집 팔아서 얼른 메꿔야 되는데.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요양원 보내버리자 동서.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저 인간들이 날 두고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어 가슴이 턱턱 막혀왔어요. 어찌됐든 그 집에서 나가게 하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하긴 데리고 있다고 뭐 우리 애를 제대로 봐줄 것도 아니고 형우 낳고 잠깐 봐준 걸로 지금도 얼마나 생색을 부리는 줄 아세요? 내가 더러워서 진짜. 그래요, 있어봤자 집만 되는데 확 보내버립시다. 더는 참지 못하고 막내 아들이 룸 문을 쾅 열어 젖혔어요. 형수들, 지금 말이면 단 줄 알아요? 그러고도 형수들이 사람입니까? 갑자기 떨어진 불호령에 두 며느리가 놀라 비명을 질렀죠. 이내 두 얼굴은 저와 막내의 얼굴을 확인하고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형수들이 뭔데 남의 엄마를 요양원에 갖다 버린다 만답니까? 대체 무슨 자격으로요? 이거 형들이랑도 얘기된 거예요? 막내가 눈깔이 확 돌아서 뒤를 돌아봤어요. 당장 기어 들어오라는 제 연락에 불이 나게 뛰어들어온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니야. 집 처분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긴 했어도 요양원에 버리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몰랐어. 그래도 내 어머니인데 내가 그렇게까지 하겠어?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입 다물어. 당신 정말 이혼당하고 싶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와중에도 완강하게 부인하는 걸 보니 그건 제 마누라들 생각이었나 봐요. 그나마 자식 새끼가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것만은 피했단 생각에 그 와중에도 안도감이 드는 것이 허탈했습니다. 진짜 상종 못할 사람들이네요. 우리 엄마가 형수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엄마가 가진 것들까지 뺏어가면서 그런 짓거리를 하려고 해요? 이제 막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대신 있는 대로 화를 내주는 막내를 보니까 도리어 제 머리가 차가워졌어요. 너 그렇게 열낼 필요 없다. 엄마, 이거 이렇게 넘어갈 일 아니야. 도대체 우리 집을 뭘로 보고 똑똑히 사과 받아야 한다고. 저 사람들 사과가 뭐 그렇게 의미가 있겠니? 마치 남처럼 얘기하는 제 태도에 오히려 두 아들 내외의 낯이 시퍼렇게 질렸어요. 네, 이 꼴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저들을 남처럼 대할 수 있겠더라고요. 남보다도 못한 짓 하는 사람이니 어쩌겠니?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는 수밖에. 제 말에 두 아들놈이 제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아니야. 설마 아니 우리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까진 진짜 아니야. 어머니 죄송해요. 진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눈물을 떨구는 아들들을 쓱 한번 쳐다보곤 시선을 며느리들에게 돌렸어요. 그간 같지도 않은 늙은 여자를 어머니라고 부르느라 고생들 하셨네. 이제 그럴 필요 없으니 서로 구차하게 얼굴 보지 말자. 난 이제 자식은 얘 하나라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니들은 니들 알아서 살거라. 따로 소식 전할 필요도 없어. 어머니, 아니 그게 아니고. 더 듣지도 않고 막내를 이끌고 돌아서다 한마디 덧붙였어요. 아, 재산이라곤 사는 집 한 채가 전부인 노인네라 했든가? 내가 이래봬도 건물주거든. 헤어지는 마당에 굳이 알릴 필요는 없다만 뭐 어차피 너희들이랑은 상관없는 재산이니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구나. 이런 꼴까지 보인 마당에 행여나 주접스럽게 내 건물에 침 흘리고 그러는 거 아니지? 일부러 저것들 속을 뒤집으라고 한 얘기니 그 말에 속이 뒤집히는 꼴을 가소롭게 한 번 더 눈에 담곤 식당을 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제 눈치를 보며 쩔쩔매는 막내에게 다짜고짜 물었죠. 너 휴가 언제니? 어? 우리 해외여행 가자. 엄마가 내줄게. 내가 쓰지도 않고 재산 끌어안고 살 이유 없네. 엄마 해외여행 가고 싶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우리 엄마 정신이 횟가닥한 건지 의심스럽게 바라본 막내 녀석에게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저렇게 적나라하게 말하는 걸 코앞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어도 네 형수들 저렇다는 건 진작 눈치채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 그저 내 자식이다 하고 품어야지 미련 떨던 걸 이제야 떨쳐낸 것뿐이다. 엄마 이제 더 구질구질하게 안 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가진 거 펑펑 다 쓰고 죽을란다. 내 남편이 그러라고 남겨준 재산인데 뭘? 제가 호기롭게 소리치니 걱정스럽던 막내 얼굴에도 기운이 돌아왔어요. 그래 하자. 까짓 거 못할 거 뭐 있어?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그리해서 전 평생 주부로 살며 한 푼도 아껴보겠다며 아등바등 살던 삶을 그제야 졸업하게 됐어요. 지금은 아끼지 않고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 하나씩 해보면서 그간 몰랐던 사는 재미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재미난 게 이리 많을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과연 돈이 좋긴 좋구나 싶어요. 그 후로 며느리들 연락은 일절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막내가 형들이 형수를 아주 쥐잡듯 숨도 못 쉬게 들볶고 산단 소리를 넌지시 전할 때도 아들들이 찾아와선 저들이 죽일 놈들이라며 땅을 치며 제게 석고대죄를 할 때도 뭐 이제 그러려니 싶었어요. 사과는 사과고 제 인생 각자 사는 거라는 제 마음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저런 철을 고른 것도 결국엔 제 놈들 선택이니 제 놈들 인생은 각자 알아서 헤쳐나갈 일이죠. 제가 이리 저 하고 싶은 대로 양껏 쓰며 지낸다는 걸 며느리들 성질에 어떻게든 전해드릴 겁니다.
제 것도 아닌 걸 빼앗긴 심정으로 제 속을 지옥으로 만들 것 또한 그들의 일일 뿐이죠. 자식들에게 평생을 바친 저지만 이 나이 먹어서야 자식보다 내 행복이 제일이라는 걸 깨달으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입니다. 제 온 마음을 다한 자식들에게 실망한 마음이야 쉽게 치료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희생이 꼭 답이 아님을 이제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늦기 전에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신임을 깨달으셨으면 해요. 현명하신 여러분들이야 이 노인네보다 훨씬 좋은 결정을 하시겠지만요. 그러면 긴 얘기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